조은숙 TV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범죄와 헌법 제84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이렇게 모든 경우가 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절도죄부터 시작을 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강도, 살인, 또 크게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의 죄, 또 내란의 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는 반역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한 죄까지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집행부에서 그 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도 일반 국민하고 동일하게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자유롭게 기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 소추를 받게 돼 있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보통 범죄란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모든 경우는 바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헌법에 정해놓은 어떤 권한 행사를 잘못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별 법률을 위반하고 별도로 아무래도 임무하고 관계가 되겠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헌법을 위반했을 때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헌법 위반이라기보다는 법률 위반의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을 의결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중지가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헌법 제71조에서 권한 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중지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런데 헌법 제65조 제4항 단서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파면되고 나서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모두 끝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범죄는 바로 이와 같이 탄핵을 한 이후에 기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현재 5년입니다. 5년 동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탄핵돼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5년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유예해주는 기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인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탄핵해가지고 기소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이 깨어진 상태. 예를 들면 경기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상태. 쉽게 말하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외환 역시 마찬가지죠. 외국의 군대가 들어온다든지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내란의 죄, 외환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라고 하는 한 개의 조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각칙 제1장에서 내란의 죄를 규정합니다. 법조문은 5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된 범죄는 내란죄, 내란 목적의 살인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형법 각칙 제2장에서 외환의 죄를 규정합니다. 이때 조문이 13개입니다. 물론 내란의 죄보다는 그 개별 범죄의 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굳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84조는 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사실은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그 법조문의 의미를 놓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볼 것인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대통령이 범했을 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일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기소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어디서 의결합니까?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이라고 하는 국가의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소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러서 국가가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국회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의결을 하지 못하고, 탄핵 의결을 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못하고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같이 위험에 내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탄핵을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제84조의 의미입니다. 탄핵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그르친 바가 있습니다. 구사헌마 24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84조의 의미에 따라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죄는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인 한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지 않고 대통령은 신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일반 국민보다도 그의 직위로 인해서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직위로 인해서 더 큰 복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은 특별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헌재, 구사헌마 246 결정, 첫 번째 전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만 대통령직에 있을 때 처벌될 수 있고 다른 무슨 짓을 해도 처벌될 수 없다. 대통령이 살인마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 84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서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인정한 특권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잘못된 해석을 해놓고 대통령을 저 위에 있는 법과 헌법 위에 있는 그러한 자로 설정을 해놓고 대통령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그 누구에게도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장에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권이라든지 사면권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특권은 없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헌법 안에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만일 헌법이 개정돼서 만약에 계엄권이라든지 사명권이 삭제됐다면 대통령은 계엄권이나 사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여 대통령의 특권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군주주의의 잔재라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틀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재직 중에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틀린 것이고 형사상 대통령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다고 하는 설명 역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있는 이 형사상 특권, 다름 아닌 기소 중지가 되겠죠. 기소의 기간이 기소라기보다 공소시효라고 합시다.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 이것이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 중지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해석으로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법률로 공소시효를 이러이러한 경우에 중지한다고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 제84조에는 공소시효를 중지한다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이것이 공소시효 중지 규정이다 라고 한 헌법재판소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공소시효 중지 규정, 해석상의 공소시효 중지 규정이 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를 정지한 규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언제라도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임기가 4년이 남았어도 아니 4년 10개월이 남았어도 우리는 탄핵해서 바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 중지 규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법률상 국가 소추권 행사의 장애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소추권 행사의 장애사유다. 공소시효의 중지 규정이 아니면 국가 소추권 행사 장애사유도 아닙니다. 더구나 법률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률 헌법 제84조에는 국가 소추권 행사 장애라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해석을 해놓고 자신들의 해석이 법률이다. 우리의 해석이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구사 헌마 246에서 헌법 제84조를 해석한 1, 2, 3, 4단계의 내용은 전부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조금 달라졌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는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범한 경우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를 소출을 받는다 라고 바꿨습니다. 뜻은 통하는 것 같죠? 그러나 뜻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랬죠. 자, 봅시다. 여기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라고 합시다. 이것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탄핵을 해서 파면한 다음에 형사상의 소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재직 중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탄핵은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소집될 수 있고 그만한 시간적 여유, 상황상의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 문장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바로 이 경우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는다. 전체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뜻 자체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풀이를 벗어나서 헌법이나 법률을 볼 때 기본은 이렇습니다. 법전을 딱 펼쳐봤을 때 그 문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84조이지만 이것은 헌법 제84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앞부분은 하나 그대로 둡시다. 재직 후 형사상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앞에 거를 부정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재직 중을 재직 후로 바꿨습니다. 재직 후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놔서 재직 후에는 받지 않는다는 문장이 내용상으로 성립도 안 되지만 당연히 이것은 헌법 84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죠. 다시 대통령은 자 이번에는 원문을 한 번 더 바꿔봅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줄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재직 후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는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을 재직 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받지 아니하니까 재직 후에 받는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채택을 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직 후에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문장은 헌법 제84조이지만 이 문장은 헌법 제84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변형을 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해야 하겠죠. 근데 헌법의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 정족수도 가중정족수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헌법을 새로 쓰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이 안 되는 것은 헌법만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은 있는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법률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바꿔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법률로서 의미가 없겠죠. 헌법주의 국가, 헌법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를 하나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법률을 마음대로 고쳐서 해석을 마음대로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한다면은 가장 위험을 느끼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평온한 생활,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헌법주의,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정확히 그 문장 그대로만 집행이 된다는 약속이 지켜질 때 그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헌법 제84조를 임의로 해석을 했던 것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 형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 제1항입니다. 상해에 이르게 하다. 이게 형법에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르게 한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날카로운 물건을 찔러서 눈을 하나 실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실명하게 했을 때는 상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부위를 쳤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부상당한 부위가 나아가면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해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은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해서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실로 이것을 과실치상이라고 하는데 과실로 인해서 상해에 이르게 됐다 이런 것이죠. 상해는 고의범입니다. 과실상해 과실상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실상해 뭐 아주 특이한 경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특별한 거니까 놔두고 일단 이것은 과실치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헌법재판소처럼 한번 바꿔봅시다. 과실로 인하여 그랬는데 과실로 인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고 다시 또 부정문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과실로 인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러이러한 벌에 앞에 부정했으니까 처하지 않는다. 이러면 부정은 부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죠. 이것이 헌법 266조 제1항입니다. 과실로 인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이러이러한 벌에 처하지 않는다. 이것도 부정으로 바꿨고 이것도 부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지 않고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벌하지 않을까요? 이런 법조문은 있을 수 없겠죠. 뜻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형법 제266조 제1항이 아닙니다. 아예 법조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이걸 한 번 더 하죠. 과실로 인하지 않고 사람의 앞에 거에서는 부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과실로 인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신체가 아닌 재물이라고 합시다. 재물 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법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문장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텐데
이러한 벌에 처하지 않는다. 여기에 뭐 사람의 신체가 아니에는 생략했습니다. 왜 이 문장이 틀렸냐 하면은 재물에 대해서는 상해라고 하지 않죠. 이게 손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원문장에서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 인하지 않고 또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가 아닌 것을 예를 들면 재물 등을 나머지는 다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부정으로 바꿨을 때는 문장이 문맥이 동일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로 인하지 않고 고의로 손괴를 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뜻으로 틀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장은 형법 제266조 제1항이 아니고 법률은 이러한 변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원문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이번에는 이르게 한 자를 지어봅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고 상해한 자는 이렇게 봅시다. 상해한 자는 처하지 않는다. 역시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상해한 것이 다르다는 것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죠. 처벌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상해는 과실하고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의범에 속하죠. 이렇게 돼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형법 266조 1항이 아닌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변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좀 길게 헌법 제84조와 형법 제266조 제1항을 이모저모로 문장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바꿔놓고는 이것이 헌법 제84조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바꿔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이러한 일체의 변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규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잘라내고 또 반대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이 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는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했던 것은 법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이며 이것은 위헌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소추할 수 있고 물론 탄핵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또는 외환 이외의 죄를 지었을 때는 탄핵을 먼저 한 다음에 소추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2009년 8월 식인이라는 책에서 논증을 했습니다. 이 식인이라는 책은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물론 지금은 헌법 제84조 이야기를 하는데, 식인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는 것이 그 주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책의 거의 한 중간 부분까지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인식 혹은 법 개념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했던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안락사하고 관련해서 역시 안락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헌법 제84조를 다룬 것은 헌법과 법률을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국민이 결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인이라는 책에다 묶어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9년 8월에 식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틀렸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실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 테니까 다시 써보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다. 자, 이 특권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그러한 특권이 아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소추권 행사의 장애 사유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랬는데 이후 2010년 3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률이 흔히 5.18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1995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제정됐던 것이 얼마 만입니까? 2010년이면 거의 15년 가까이 되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5.18 특별법 제2조에서 국가 소추권 장애 사유라고 한 법문,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5.18 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 앞부분을 생략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2항 국가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국가소주권 행사의 장애 사유라는 말이 있었는데 2010년 3월 개정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이러한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양쪽 다 생략이 삭제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행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자의로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위헌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위헌성을 입법부인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은 것이죠. 위헌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5.18 특별법에서만 제거를 했죠. 지금까지는 이 헌법재판소의 84조, 헌법 84조 해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5.18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겠죠. 입법부에서 이러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만일 행정적으로 그 결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헌법 제84조를 이와 같이 잘못 해석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문제 있는 결정문을 원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범죄하고 헌법 제84조 그리고 헌법과 법률은 있는 그대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임의로 해석해서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